네, 안녕하십니까. 네. 4.10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에서는 총선 후보자들을 이미 거의 결정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전국 비상시국회의와 대전환 포럼에서는 6회 연속으로 총선 특집이죠. 국정농단 시리즈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이 4회째 방송인데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북한 정책과 대북 정책이죠. 또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전쟁 위기와 굴욕 외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다 진영에 따라서 갈리고 있습니다만 이 남북 문제와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특별히 많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문제와 한일 외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윤영상 카이스트 교수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카이스트의 윤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인터넷 보니까 문술미래 전략대학원 카이스트 거기에 네. 교수님인데 문술 뭐 문학과 예술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입니다. 카이스트 전 재단 이사장이었던 정문술 회장님께서 사제를 털어서 그 육성을 한 게 공대인 카이스트에서의 인문계입니다. 그 인문계 그 과가 미래전략대학원인데 처음에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이라고 하다가 이게 기부를 해주신 분의 성함을 살리는 게 좋겠다 해서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카이스트에서도 이렇게 인문학과, 역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라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그 이과의 예산도 20% 이상을 자르고 있으니 이게 조금 시대착오적이지 않은가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그 정문술 회장님 같은 분이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국가가 자를 줄 그렇죠. 알고 예. 미리 개인 예산을 투자해서 네.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잘해야 뭐 고마울 따름이죠. 네네. 역시 좀 안목 있는 어떤 지식인들의 역할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는 김영환 박사님 모셨는데요. 일본 전문가이기도 하고 평화 전문가이기도 하십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대외협력실장이시고요. 지속적으로 한일 관계의 문제 또 평화운동까지 함께하고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강제동원 문제, 네. 일본 한일 관계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그 강제동원 문제, 일본과의 소송,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 이행에 관해서 저희가 직접 사무국을 맡아서 하고 있고, 뭐 친일인명사전이나 저희 식민지 역사박물관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승만 기념관 등 역사 문제에 관해서 주로 저희가 활동을 계속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승만 기념관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이승만 기념관 반대 운동, 저희 네. 박정희 기념관도 그렇고 이승만 기념관 반대 운동에 가장 앞서서 네.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번 정권 들어서 너무나 그 역사 정의가 후퇴하는 일들이 많아서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국가에서 무엇을 기념한다는 게 상당히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의미가 있는데 네. 윤석열 정부는 기념해야 될 것은 기념하지 않고 회피하고 기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 동안에 민주화되고 난 뒤로 피해 의식들이 좀 있었나 봐요. 네네.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데 보수든 진보든 국민들이 합의한 것들이 자기들보다 더 앞서 나가니까 네네. 이게 뭐야 하고 쫓아가다가 기회가 오니까 그걸 되돌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게 바람직한지는 오히려 뒤로 놓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네들의 네. 주장을 더 선명하게 부각시켜야겠다는 오로지 그 일념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역사 발전에는 늘 반동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요즘이 그런 반동의 시기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정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 문제에서는 뭐 뉴라이트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정확하게 한마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만 기념관만 해도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기자회견도 했지만 이 송현공원이라는 데가 네. 3.15 의거 4.19 때 이제 학생들이 시위를 한 현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상권 덕성여대 명예교수님께서는 광주 금남로에
전두환 기념관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좀 어처구니 없는 뭐 홍범도 장군 흉상 그렇죠. 열람부터 비롯해서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특히 역사분야 정통성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중심으로 해서 매니아층들은 적극 지지하기도 하겠지만 전체 국민으로 보면 조금 시대착오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남북 대결과 전쟁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윤 교수님, 사실은 9.19 합의도 파악이 되고 북한에서 또 이국가 선언도 하게 되고 또 전쟁 위기도 고조되고 북한에서는 매일같이 뭐 미사일 같은 거 발사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남북 정책, 북한 정책이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조장하고 더 위기로 빠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지적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잖아요. 압도적 힘에 의한. 다시 말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 북한하고의 협상이 다 끝나지 않았느냐. 해결된 길을 찾지를 못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퍼주기가 아니라 힘이 아니냐. 결국 강대강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거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 논리의 이면에 하나는 북한에서 핵을 개발을 하고 그 핵을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이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설득 요인이 없어졌다라는 거고 네네. 또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평화와 다음에 대북 협상론에 가려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싶었는데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기회는 요때다 하고 나서서 오히려 힘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북한과 남한의 극단적인 세력들이 서로 힘과 대결을 강조하면서 기득권을 강화해 나가는 형국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좀 세련되게 그걸 했으면은 우리가 대응을 하기가 무척 힘들었을 텐데 네네. 너무 무식하고 무도하게 그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김여정이까지 나서서 너무 고맙다. 우리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그렇죠. 바로 이런 상황이 실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연대하면서 북중러가 아주 강력하게 연대하는 계기가 마련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 일본의 어떤 구도와도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사실 이게 아베가 내놓은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인도양이랑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는데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그런 NSC나 외교안보실의 정책을 보면 거의 그 아베 정권이 내놓은 그런 일본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뺏긴 것이 아닌 건가 할 정도로 좀 의심이 될 정도로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어떤 움직임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러시아와 아주 긴밀해지고요. 중국과 긴밀해져서 오히려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북중러의 위협이 더욱 강화돼서 손해를 보는 형국 같은데요. 그렇죠. 2019년에 하노이에서 미국하고 북한 간 협상이 결렬되고 난 뒤로 네. 북한 입장에서는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네. 미국하고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데 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사이가 안 좋으면 북한한테는 유리한 공간이 열리는 거다. 근데 나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단계적이지만 네. 트럼프가 그걸 거부한 거 아니야? 미국이 거부한 거 아니냐?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걸 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협상할 필요 없겠다. 그리고 니네들이 우리한테 그런 길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고맙다. 그러면 협상 안 하고 우리는 힘을 키우는 쪽으로 가겠다.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요 논리를 피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김정은의 기본적인 판단인데 여기서 놀라웠던 거는 네.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남북 관계를 민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 관계로 바꾸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그 시기에 그런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남한 정부에서 평화와 협상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 전면에 나갈 수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래 우리 힘으로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 누가 세나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는데 니들이 뭘로?
이런 분위기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 쪽에서 아주 중대한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 중대한 결단이 바로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사실 한반도 평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위협이 위험한 되는 거 거죠.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과거에는 그냥 상상의 위협이었는데 이게 실질적 위협이 돼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만정 전쟁의 위협에 온 국민이 노출되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김정은 정부하고 남한의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적대적 동맹 관계를 드디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행동만 비판하면은 북한을 어떻게 안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은 또 북한도 즐기고 있어요. 결국은 전쟁을 막는다라는 것은 북한과 남한의 정부를 둘 다 바꿔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죠. 남한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남한을 바꿔서 북한을 바꾸는 그런 길인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로 오히려 대결을 조장을 하고 심지어는 주적이라는 개념도 북한보다 남한이 먼저 쓰기 시작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빌미를 주게 빌미를 되죠. 주는 거죠. 네네. 그리고 군사합의 압박을, 파기도 그렇고요. 파기도 그렇고. 그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북한이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했는데 이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통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아예 통일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전면에 내걸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남한의 보수 정부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부까지도 비판했어요. 그렇죠. 평화와 협상을 얘기하는데 니네들 헌법 3조하고 4조에 흡수 통일을 적어놨지 않았느냐. 그리고 민주당 정부조차도 평화적으로 북한을 흡수하려고 하는 의도를 노거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양 세력 모두하고도 더 이상 통일 얘기를 하지 않겠다. 어이구, 요게 이제 아주 큰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북한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화를 할 건지 진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 정부가 되어도 문제라는 과거와 같은 남북한의 그냥 평화 협상들이 그냥 이어지지는 거죠. 못한다. 못한다라는 얘기죠.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이거는 이제 좀 중요하게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전쟁 위기 얘기했을 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교전 상태에 있는 두 국가론이라는 말이 뭘까? 북한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이 핵무기가 남한을 상대로 한 게 아니다. 그렇죠. 동족을 상대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 핵무기가 남한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이제 일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는 핵무기를 남한을 상대로 쓸 수 있다. 따라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만이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에도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 전술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도 그거다. 일본도 바운더리 안에 든다. 요 얘기거든요. 그럼 아주 좋은 얘기인데요. 자, 이제 핵무기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일본이 상당히 예민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탄도탄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일본이 가장 먼저 경계 체제를 갖추게 되고 뭐 사이렌이 울려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경우도 있었죠. 홋카이도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냥 일본은 뭐 줄기차게 그러니까 아베 정권 이후에 자신들의 어떤 재무장화 그리고 평화헌법을 형해화시키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북한 위협론을 이용해 왔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뭐 인공위성 발사한다, 미사일 발사한다 그러면 일본에서 J 알러트라 그래서요. 전국에 경계 경보가 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를 상시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로 날아간다. 그렇죠.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 오히려 저희보다 아주 그 공포 의식을 훨씬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정확하게는 북한 위협론 그리고 또 중국 위협론 요걸 가지고 지금 이제 아베 정권이 계속해서 해온 어떤 군국주의와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그 평화헌법이 형해화되고 실질적으로 군사 대국화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데 가장 큰 지렛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일본 측에서는 남북 관계를 그렇게 좀 이렇게 협상이 잘 되고 평화 체제로 가는 것을 이제까지 원해오지는 않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바라지 않았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문재인 정부의 그런 한반도 프로세스가 결국에는 이게 좌절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이 주체적으로 참여는 못하지만 방해는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네. 일본의 압력이 들어가서 그 협상이
깨지게끔 됐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어요. 예, 볼튼하고 뭐 네오콘들의 일본의 영향력이라는 게 또 엄청나니까요. 근데 가장 상징적인 장면을 들라고 하면 2019년 6월 30일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자리가 앞서 얘기 나왔지만 G20, G20 정상회담을 오사카에서 이제 아베가 다 불러서 처음으로 의장국으로서 각광을 받아서 지지를 확 올리려 그랬는데 트럼프가 그때 트윗 하나 날리고 판문점으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아베가 너무 열받은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반도체를 위한 수출 규제를 발표합니다. 한국에 대한. 그걸 네.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일본이 자신들을 제껴놓고 했을 때 자신들이 참여는 못하겠지만 방해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동아시아에서 역시 이 평화 구조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건 또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세계 모든 나라 중에 국교가 유일하게 없는 나라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일본에서 예, 유일하게 국교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여권이 강력한 예. 통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지금 조선민주 북한이랑 국교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풀지 않으면 사실은 동아시아 평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좀 지키기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같은 중요한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생존 논리라는 측면에서도 북한과 좀 거리를 두고 있는데 내부 정치를 위해서도 북한을 또 활용하는 그렇죠. 양날의 어떤 예. 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예,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우리도 아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본은 네. 한반도 평화의 방해꾼이면서 동시에 조력자가 될 수 있거든요. 양 측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으로 일본을 견인하고 설득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안타까운 거는 일본 내에 강력한 야당 세력이라든지 그렇죠. 시민 세력이 있으면은 우리의 입지가 좀 더 강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약하다 보니까 일본이 필요할 때 네.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일본이 필요할 때 방해꾼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이 필요할 때 북일 수교를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라서 그거를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있죠. 일본에서 보수 정당의 집권이 아주 오랜 세월 지속되면서 좀 대안적인 야권 또는 시민 사회의 역량들이 많이 약화됐죠. 예,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기시다 정권도 지지율이 계속 20%대. 그래서 지금 뭐 한일 관계가 역사상 최고로 좋다고 하는데 네. 세계에서 지지율 가장 낮은 두 대통령 아닙니까? 기시다와 윤석열 씨. 아, 둘이 그런데 이제 유일한 돌파구로서 또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이 북일 수교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아베가 결국은 고이즈미 때부터 해서 납치 문제를 이용해서 수상까지 하고 저렇게 일본이 변해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북한 관계를 이용해서 정권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시다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일 반기는 정권이 일본 기시다 정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대중 경계 의식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한 어떤 경쟁자로서는 중국인데 과거에는 비교할 수 없었는데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격히 올라가서 네. 이제는 함부로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대중봉쇄라는 측면에서 이 남북 관계의 어떤 긴장이나 이런 것들을 또 남한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일본에서도 가장 지금 이 한밀 군사 협력이라고 해서 윤석열 네. 정권 들어서서 지금 강화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데가 오키나와거든요. 네. 거기 있는데 난서 제도라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타이완으로 이어지는 그 섬들에 지금 자위대 미사일 기지가 엄청나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200명, 300명씩 섬 주민은 몇천 명 안 되는데 미사일 기지가 배치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렇죠. 대중 경계망이네요. 예, 예. 그리고 대만 유사 사태를 준비한다. 아, 중국 위협론, 결국에는 북한 위협론. 뭐 그러니까 최근에는 한미일의 이게 더 군사적 연대의 현장이네요. 예, 핵심적으로 지금 오키나와와 거기 남서 제도가 남서 시프트라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미사일 기지들 배치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이게 한미일이 나름대로 이제 그 군사적인 연대를 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그 반작용으로 상당히 강한 연대를 하고 특히 군사 협력 같은 것들도 러시아랑 급격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든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그 중소 분쟁 시기에 북한이 중국하고 소련하고 이용을 하면서 이제 했던 이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이죠. 네네. 지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과거의 냉전 시대에도
미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싶었어요. 근데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그렇죠. 해결되지 않으면서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한국 탓이라기보다도 일본 탓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일본이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어떻게 보면은 굴욕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한 측면에서 요거는 그 냉정하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미일 협력하고 비교해서 북중러 얘기하면서 당연히 북중러는 쉽게 되고 한미일이 어려운 건데 윤석열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북중러가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실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즉 세계의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 또 미국과의 갈등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찌 됐든 간에 미국하고 규범적 질서에서 완전히 이탈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미중 갈등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교류가 많죠. 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눈치 보지 않고 북한하고 협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북한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북중러 삼각 협력이라고 하는 게 한미일 협력처럼 그렇게 갈 거다라고 우리는 쉽게 예측을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미일 삼각 협력이 거꾸로 중국을 위협하고 오히려 러시아를 위협하고 오히려 북한을 위협을 하는 그런 새로운 양상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보면은 왜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나 미국하고 협력을 하면서 그 힘을 강화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거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되게 연대하기 힘든 북중러의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거죠. 아이고 또 그런 일이 있네요. 또 하나 재미난 게 한국은 뭐 통상 국가 아니겠습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요. 거기에 사실은 1위, 2위가 중국하고 미국이어서 어느 한 세력도 사실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한미일 체제를 하게 되면 중국과의 통상 협력 이런 것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조금 약간은 그 심각한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미중 관계가 신냉전 관계로 갈 거냐 말 거냐.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신냉전으로 단정하는 것 같은데 신냉전처럼 비춰지는 현상은 있으나 신냉전 체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착되지는 않았다. 요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가정을 하면요. 미중이 정면 충돌할 때 대한민국은 어느 편을 들 건가? 한미동맹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미국 편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게 구조적인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으로 가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한국은 이 과정에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호주나 사우디나 또는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동맹 질서를 유지를 하면서도 자국의 실리를 위해서 그 줄타기를 하는 그런 외교적인 균형 외교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거를 사실상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은 지난번에 태영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심각한 충돌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때 중국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다면 더 큰 피해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예방적으로 이걸 하자. 이 말은 머릿속에 미중이 신냉전으로 갈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외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실은 이승만이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소 냉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미국 우리 버릴런지도 모르니까 미국 발목을 잡아야 되겠다. 한미 동맹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게 들어갔던 것과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야 이렇게 되면은 신냉전이 가속화되고 미중 전쟁이나 신냉전 체제로 가게 되면은 우리의 존재 위기가 대단히 심각해질 수 있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이승만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아주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윤석열이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외교라는 것은 현실에 근거하고 있어야 하고 현실의 그렇죠.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들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마지막까지 조율해야 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본의 이익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일본은 한미일 체제를 통해서 사실 상당한
경제적과 안보적 이익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 선언 있지 않았습니까? 2023년 8월 18일에 그때 이제 뭐 미국의 평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삼국의 사실상의 군사 동맹으로 가는 길이고 그다음에 이제 집단 안보 체제, 동아시아의 안보 체제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뭐 뉴욕 타임즈가 미국 외교의 긴 꿈이 실현됐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미일 관계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한일 간의 그런 역사 문제라고 하는 그런 갈등 을 통해서 한미일 관계.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은 끊임없이 한미일 군사 동맹을 위해서 한일 관계를 계속 개선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를 안보로 말하자면 대가로 바꿔버린 거죠. 1965년 한일협정도 그랬고요. 2015년 위안부의 그런 합의도 그렇고 또 이번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거든요. 그것이 가장 돌격대로 나선 게 윤석열 정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 뭐 너무나 반갑죠. 윤석열 정권. 그래서 제3자 변제라고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관해서 마지막 협상을 할 때 이건 뭐 NHK가 보도를 했는데 일본 외무성 관료가 실무 담당자가 인천공항에 와서 한국 외교부 담당을 만났을 때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내놨을 때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라고 실제로 일본 외무성 담당자도 놀랄 정도로 퍼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로 밀어붙였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본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만큼 환영할 만한 대통령이 없는 거죠. 윤석열 지지율을 제일 걱정하는 게 일본의 정부와 보수 언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도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 제재를 알고 있고 5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생각할 텐데요. 네. 이렇게 가까워서 나중에 이거에 대한 반작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일본 내 여론도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해서 역사 문제는 끝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한일 관계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엄청나게 선전을 해대지만 실제로 그 근저에는 계속적인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은 정권이 바뀔 수 있고 특히 이번 총선거 같은 경우에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일본에서는 계속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저에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늘 갖고 있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예. 이런 얘기들을 막 써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게 그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요구라 그래야 되나 그것을 이제 무효화시키면 거봐라 한국은 언제나 거짓말을 하는 나라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뒤집는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해대는 거죠. 그렇게 퍼주고 그렇게 관계를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전에 뭐 일본이 도와줬다는 얘기 별로 안 들리고요. 네. 또 미국이 도와줬다는 얘기도 별로 안 들려요. 그럼 퍼주기는 하는데 결국 일본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뭐 한미일 북중러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본은 그래도 계속해서 중국하고 협상하고 있거든요. 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뭐 가깝게는 6월달에 기시다가 결국은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북한을 갈 거라는 얘기가 되게 크게 널려 퍼져 이게 있거든요. 한미일하고 북중러가 딱 나누어져서 쳐다보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는데 네. 정작 일본은 관계 개선을 한다고요? 예, 계속해서 이번 정권 들어서서 기시다가 계속 유엔 총회나 아니면 시정연설 이런 데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니면 납치 문제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북쪽에 신호를 보내왔고 수면하에서 계속 협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달에 간다라는 지금 설이 계속 유력하게 뭐 그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기시다가 유일하게 그 지지를 반등할 수 있는 너무 인기 없거든요. 기시다도 유일한 성과라고 하는 게 아마 북일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납치 문제의 어떤 해결이나 이런 것도 조금 진전을 얘기하면서 자국민이 납치된 사람을 지도자가 가서 협상을 통해서 구해낸다. 예. 이런 시나리오겠네요. 고이즈미가 엄청나게 그걸로 이제 재미를 봤고요. 또 아베가 그걸로 등장을 해서 결국 수상까지 해서 장기 집권까지 간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국가 배상의 문제 이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일 텐데 그건 신경 안 쓰나 보죠. 예, 그래서 이제 가령 2002년에 북일 정상회담 때 그 고이즈미가 처음 방북했을 때요. 저희 남한의 시민사회, 한국의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1965년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발언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2년에 그 북일 정상회 때는 그 65년 방식이었습니다. 경제협력자금 방식. 그런데 이제 뭐 새로운 관계에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또 법적으로 또 새로운 관계도 있으니까 이런 전후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의 어떤 문제도 대단히 크게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남았기 때문이거든요. 전후보상에서 배상의 문제를 그렇죠. 해결해야 하거든요.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원폭 피해자 다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미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쟁 얘기가 이제 사실은 경제 문제랑도 다 이어지는 건데요. 이게 한미일 체제를 하면서 일본과의 유대 강화시키고 관광객 많이 가는 것,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이게 여러 가지 가치 사슬이 국제 경제에는 얽혀 있는데 미국하고만 네트워킹 해라, 뭐 이러면서 사실은 고립화를 자초하게 되고 이게 경제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경제적 위기는 진행되고 있죠. 이게 이제 한국만의 위기냐 전 세계적인 위기냐라는 건 또 다른 측면이긴 한데 네. 특히 이제 이 경제 위기가 어떻게 보면 외교 실패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나타나고 있고 전쟁이하고 같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고 쉽게 출구가 잘 안 보인다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점에서 방금 이제 우리 김영환 선생님도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네. 일본은 중국하고 한편에서는 되게 강경하게 충돌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충돌하면서도 또 전술적으로는 협력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호주도 전략적으로 충돌하면서도 전술적으로 협력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먹질하면서도 한 손을 잡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상 한 손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손 다 들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북일 수교를 했어. 또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가 됐어. 완전히 우리는 닭줬던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에 그러니까 보수가 집권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보수 중에서도 외교를 전혀 모르는 보수. 그러니까 보수도 나라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진보도 살릴 수가 있는데 네, 네. 문제는 나라를 죽이는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수 세력들조차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가 대기업 의존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워닝 사인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마침 대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모 재벌 그룹에 아주 고위 임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어떤 정당 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보자고 잠깐 해서 봤는데 거기서 이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자기들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뭐가 미치겠냐 그랬더니 실은 자기네들은 정치적으로 약간 중국하고 갈등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너무 미국 쫓아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도 위험한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편에서는 대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은 교류 협력을 그렇죠. 유지하고 이 둘을 가지고 밀당을 해 나가는 게 좋은데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외통수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경제도 민생도 교류도 꽉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중에서 특히 경제를 지탱해왔던 대기업들이 진짜 미래의 생존을 걱정해야 될 상황으로 내몰릴란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의 위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검찰 국가여서 함부로 얘기를 못 한다고 하지만 계기가 되면 그렇죠. 건물처럼 얘기가 나올 수 네. 있겠죠. 뭐. 그런데 중국의 경제 시장에서는 몰려나고 중국의 뭐 알리바바나 무슨 테무는 우리나라 시장을 다 장악하고 이게 앞뒤로 다 퍼주고 결국은 이익도 못 챙기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외교는 경제와 평화를 만들어 경제적 그렇죠. 이익과 평화를 유지하는 게 외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가 경제와 평화의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마중물이기도. 네. 그러니까 외교가 잘 되면 경제와 평화가 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외교가 공생 공영의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외교, 심지어 전쟁하는 동안에도 외교를 포기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외교를 해야 될 때 지금 전쟁을 하는 논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상황이 되면은 나중에 보수가 다시 집권을 하더라도 이거 이렇게 세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집권했을 때 이렇게 세우는 것도 끔찍하게 어려울 수 있지만 보수가 집권했을 때도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 그런 의미에서 이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봐야 될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보수 정권이라기보다는 그냥 검찰 권력이다.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보수에서도 이런 검찰 권력에 대해서 지금은 말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때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가지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남북 간의 관계는 상당히 긴장이 많지만 때로는 정상 간의 협상을 통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왔던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일종의 네.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 같은 것들은 사실은 냉전의 역사를 보면 그런 정도로 유화적인 정책이 전면화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북 간에는 상당히 중요한 외교적 협상의 방식인데 이렇게 적대적으로 가면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 건너 갔을 뿐만 아니라 네. 그 필요성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라 하고 그대로 보여주냐면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야당 당 대표하고 영수회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정책을 하더라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 하잖아요. 머릿속에 검찰식 사고법이 있어요. 피의자와 내가 어떻게 회담을 하느냐. 그러니까 정치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렇죠. 나는 검찰이고 저 사람은 피의자다. 그렇죠. 근데 피의자에게 무죄의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검찰 논리거든요. 네. 이걸 북한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지면 실은 아마 모르겠어요. 전쟁터지만 제일 먼저 도망갈란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실은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김정은하고 협상을 해? 이런 식의 생각인 거예요. 쟤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가나 그 유사한 걸 우리도 가져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리고 걔네들 굴복하도록 만들어야지. 이 생각을 대북 정책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회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도 당장 올해 우발적 충돌이 확전될 수도 있다라는 그게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정상회담이라고 이명박처럼 몰래 협상이라도 그렇죠.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지율이 낮은데 정상회담하고 지지율 한 50%를 올려볼까? 윤석열은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피의자랑은 안 만난다. 이명박은 그런 생각을 했다가 이제 두통이 났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걱정스러운 게 지금 북한도 남한도 사실상 둘 다 전면전을 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의지도 없어요. 겉으로만 어떻게 뻥을 치는 건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정말 걱정스러운 게 저 서해 NLL을 둘러싸고 그렇죠. 네. 국지적 국지전이 딱 벌어졌을 때 이게 확장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또 DMZ나 이런 데서 포격 훈련을 하는데 아니면 드론이 또 오고 가다가 이 벌어질 때 이때 순식간에 확전이 될 위험성이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고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보수적인 그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시스템이라도 가지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정상 간의 하트라인 네. 뭐 이런 것들은 늘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지적 분쟁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을 그렇죠. 차단을 하려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오히려 혐오적 발언이나 적대적 발언을 강화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게 말이 극단화되면 행동이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그 행동을 하는 게 되게 일정한 규칙성이 있어요. 네. 준비는 되게 오래 하는데
이거를 어느 타이밍에 표출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북한이 남한을 대한민국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타이밍이 절묘하거든요.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7월 달이에요. 근데 그 7월 달에 남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통일부 장관을 바꾸는 때 그냥 김용호가 통일부 장관 하면서 흡수 통일을 전면에 내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주적 개념 딱 내세우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압박 정책을 본격화시키는 그 시점이었는데 오 고마워. 니들 그래. 그렇게 간다고? 우리도 우리도 갈게. 생각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말 걱정을 하는 게 이 둘의 모습을 딱 놓고 보면은 서로 긴장의 수위를 한 단계 올렸어요. 그럼 그래 우리도 올려볼게. 또 다음에 한 단계 올려서 또 올려볼게. 근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은 데서 충돌이 발생을 해. 그러면은 경제나 정치나 분위기가 샥하게 얼어붙잖아요. 근데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남한 내부에도 없고 남북 간에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남북 간에는 그렇게 외교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드라마틱한 변화, 극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사라졌다는 것. 그런 건데 이제 거꾸로 일본에서는 그걸 통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오히려 국면을 전환하고 한미일 체제는 체제대로 가지만 나름대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 되게 실익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최근에 뭐 일본에서 가장 최근에 뉴스가 됐던 것 중에 제가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 그 반도체 지금 공급망 가지고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정부에서 가장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구마모토라고 이제 큐슈에 있는 현인데요. TSCM이라고 대만에 그렇죠. 엄청나게 큰 반도체 공장을 유치를 했거든요. 세계 최대의. 최대의. 예. 그러니까 그래서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 일본은 부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를 경험한 나라라서 모르는데 철저하게 실익은 챙기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 기사 정부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 이익까지 가져다주는 파트너라고 할 수 있죠. 지난번에 뭐 뉴욕에서 그 왜 유엔 총회 할 때가 가서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본에서는 그거 정상회담에 숫자에 안 넣거든요. 우리나라는 꼭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화 위기와 굴욕 외교인데 그런 거 굴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건 외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굴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제3자 변제 그리고 뭐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이유 중에 몇몇 계기가 있겠지만 국정농단도 있었고요. 또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또 위안부 합의도 저는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 시민들 분노라는 게 또 대단했다. 그리고 이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이 강제동원 문제가 이 한일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정권 초기부터 이것을 어떻게든지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엄청 했고요. 집요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무리하게 제3자 변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거를 밀어붙였는데 결국에는 시민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죠. 사실은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시민들이 결국에는 그 네 분의 피해자들에게 뭐 한 40여 사이에 한 4억을 모았거든요. 1,000만 원씩이 매일 들어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반일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권 의식입니다. 아니면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마음대로 그것도 저분들이 평생을 거쳐서 싸워왔는데 대통령 양심을 지켜온 건데 네가 뭐라고 국가가 함부로 우리가 돈이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베가 수출 규제 했을 때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그런 자존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권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이제 김태효 수석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건데 뭐 자기들 유사시에 한반도 진출을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이고 나오는 워딩 3.1절 8.15 기념사 같은 걸 보면 제가 부끄러워서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하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의 그 가장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 독도에 관한 논쟁의 종집을 찍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역사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3.1절 8.15 기념사는 일본의 시민사회도 엄청나게 주시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3.1절 8.15 기념사라는 게 너무 창피해서 또 수준도 낮아서 정말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자, 우리가 저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황과 황제 간의 갈등이 있다가 나중에 치유하는 과정에서
카노사의 굴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굴욕을 하면 이익이 따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든 국민들을 굴욕의 어떤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실익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군국주의에 대한 평화의 위협뿐만 아니라 사실은 반도체 이런 것들 속에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 있나. 사실 거꾸로 우리의 관광객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경제를 좀 부흥시켜주는 기능밖에 못한 거 아닌가 생각도 예,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일본도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한일 관계, 한국 관광객, 중국 관광객들을 먹여 살리거든요. 아베 수출 규제 된 다음에 가장 큰 타격을 본 게 규슈의 온천업자들이에요. 맞아요. 사람들이 안 가니까. 안 가니까. 엄청나게 타격을 한국 관광객이 안 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거처럼 뭐 반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본 물가도 싸고요, 일본이.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어떤 시민들, 그 양심적인 시민들과 교류 확대는 되었지만 아무래도 일본의 그 보수 정권이 갖고 있는 역사 부정론, 그 일본이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이트 스피치를 선동하잖아요. 제일동포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선동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일 놀라운 것은 일본 사람들도 엄청 놀라는데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뭐 노량진 수상에 가서 물을 마시고 아니면 KTX에 한국 정부가 홍보물을 비치했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기겁을 합니다. 모릅니다 전혀. 그렇죠. 그런 정도까지 이 한국 정부가 지금 일본의 정권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못합니다. 자, 우리 옛날에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거 이제 가사를 바꿔야 된다며요. 자 떠나자 일본해를 향해서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것들 사실은 이거 국민이 굴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까지도 바꿔야 하는 이런 역사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삶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나 이렇게 굴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우리가 굴욕 외교라는 말을 네. 쓰는데 실은 그거는 이제 굴욕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굴욕 외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전혀 굴욕으로 느끼지 않은 것 같은 게 너무 문제다. 국민은 굴욕인데 국민은 굴욕인데 대통령은 윤석열은 굴욕이 아니라 실익이라고 보는 실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이 지금 우리가 직면해야 될 현실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다음에 김태우 등이 예찬하고 있는 건국 전쟁이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이승만 다큐멘터리. 그건 나는 이승만이 한미 동맹을 추구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보고 배우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일본에서 일본 애들이 상당히 배상금 적대적- 많이 주겠다. 근데 네. 그거 갖고 안 니들의 되겠다. 식민지 지배가 청산이 되냐 안 된다. 하면서 일본한테 당당하게 더 많은 걸 가지고 와라. 이승만은 오히려 일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떳떳했거든요. 그리고 일본 문제에 있어서만큼 자기가 독립운동가로서 비록 많은 욕을 얻어먹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놓칠 수 없는 나의 정신적인 지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 윤석열은 이승만을 예찬하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승만 때보다도 더 더 오가고 퇴행적인 있는 거죠. 퇴행적인 모습. 퇴행적인 거죠. 최근에 총선 앞두고 그 국민의힘 출마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외국 망언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확신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느 실수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뭐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이 살기 좋았다라든지 뭐 이토 히로부미를 거론한다든지 이런 게 보통 그런 생각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인식이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건 다 기성세대 70 이상 되시는 분들의 그렇죠. 일부가 생각했던 거지. 네. 지금의 젊고 중견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사람들은 어느 생각하지 않지 생각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 이승만을 이 윤석열과 국민의힘 보수 언론들이 이승만을 욕보이고 있다라고 거꾸로 공격해도 돼요. 오히려 그렇죠. 친일파들의 논리죠. 그렇죠. 이승만도 인정하지 않았는 그렇지. 것을. 이승만이 친일파들을 되살려준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외교 노선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독립운동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미지 관리를 했는데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에서는 이승만이 독재자가 이제 떠오르는 게 너무 열받아서 이승만 공격하느라고 바빠서 윤석열이 하는 행동을
이승만과 동일시하려고 하는데 이승만 발톱에도 못 쫓아가요. 오히려 노골적인 친일 행위를 했던 애들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내세우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의 이름으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완용의 이름으로 비판을 하고 이완용이 부활했다. 이렇게 비판을 해줘야지 맞는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의 봄을 뭐 보러 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심리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렇죠. 전면적 거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또 하나 이게 이제 결국은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네. 이게 일본에서는 크게 불거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기정사실로 일단 굳어지면 그걸 뒤집을 수 없다라는 그런 패배의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이 핵오염수 사건에 관해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 명도. 도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오히려 일본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사람들이 보상금 받으려고 저렇게 반대한다는 식으로 그렇죠, 여론을 그렇죠. 분열시키고 또 그런 식으로 거의 기정사실화 시켜서 결국 그 비판 여론 반대하는 분들의 여론이 거의 막 묵살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엄청나게 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나서서 누구보다 또 한국 정부가 지지하고 있고 또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핵오염수 거기 감시했던데 어디죠? IAEA 그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왔다 가는데 일본이 돈 엄청나게 또 준다 그랬습니다. 프로젝트 하는 거죠. 프로젝트죠. 네. 네. 예. 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일본 정부는 주변 어민들에게 보상을 해요. 네. 근데 대한민국 어민들도 피해가 있을 텐데 대한민국 정부는 보상 계획이 있나요? 없죠. 없죠. 예, 예. 그리고 홍보비는 엄청나게 쓰는데 아니 왜 일본 정부가 홍보비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사실은. 네. 예. 그리고 거기 어민들의 피해라든지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거의 황폐화돼서 사실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인데 뭐 겉으로는 계속 뭐 부흥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일본 내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 특유의 그렇죠. 그런 게 그리고 있고 후쿠시마 자체가 엄청나게 또 그런 의미에서 고립화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그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우익 정부가 자민당이 집권하면서 NHK 자체가 네.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아니하게 되는. 네, 예. 미디어 환경 같은 경우 뭐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오단입니다. 일본 수상보다 오래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한국 왔지 않습니까? 제가 예, 지난주에 예. 갔다 했는데 다 일본의 모든 미디어 가서 생중계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뉴스에 한 15분 정도 정치 뉴스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예 뉴스가 15분, 스포츠가 뉴스. 그러니까 이 일본도 지금 뭐 아시겠지만 아베 파의 그 정치자금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그게 스캔들이 터졌는데도 알 수가 없어요 정보를 뉴스를 안 하니까 그리고 계속 오다니 얘기만 나오니까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게 미디어는. NHK 공영방송뿐만 뿐만 아니라 레거시 운영방송. 미디어 자체가 그렇다. 그 소셜 미디어에서도 좀 네. 웬만하면 비판적인 게 나올 텐데 이 비판적인 시민 사회의 네트워크가 약화된 거죠. 약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공간 같은 경우에도 뭐 압도적으로 보수적인 미디어들이 강하고 그런 면에서 대단히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뭐 농담 삼아 이제 한국은 대통령 직접 뽑아서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의 그런 진보적인 시민들 뭐라 그러면 안 된다고 유신 같은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수상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개선될 여지는 뭐 저희가 결국에는 만들어 가야죠. 일본도 시민 사회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과거사 문제 해결, 진정한 한일 관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일본이 저렇게 군국주의화되고 이 헌법, 평화헌법을 결국 포기까지 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이라는 걸 사실 보장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결국 제일 앞에 일본이 이 미국의 군사동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사회의 그런 전쟁을 막아내고 민주화하는 것, 평화헌법 지켜내고 하는 것은 결국엔 동아시아의 평화에도 직접 연결된 것이고 그 일본 시민들이 물론 해야 되는 거지만 저희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일본의 어떤 굴욕 외교가 사실은 단순한 굴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 또는 평화적 위기를 오히려 초래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일본의 군국주의가 사실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훼손하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위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자, 윤 교수님, 윤석열 정부의 어떤 대북 외교 한마디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극우 유튜버는 만족시키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저항감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이게 변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려운 문제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수준 높게 토론하면서 정치권에 반영시킬 수 있는 공론장이 붕괴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돼요.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고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 없어요. 이거죠. 근데 이제 더 걱정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끌어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냉정하게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면은 헌법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탄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헌법을 바꾸거나 탄핵을 하려고 얘기를 했을 때 국회에서 실제 민주 진보 세력만으로 200석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번 총선 구호로 200석 만들자라고 얘기하는데 다들 알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180석 만드는 것 정도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200석을 만들자고 구호로 외치는 게 200석을 만드는데 위해가 될 수도 위해가 있고. 될 수가 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이 점에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들 중에 하나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할까 하다가 이제 제대로 못 했는데 두 가지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네네. 하나는 이 호주의 전 수상을 했던 케빈 러드라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네. 노동당 대표인데 그 사람은 호주가 너무 반중 친미로 나가는 것을 비판을 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미 친중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호주의 진보적인 대외 정책의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왜 이분을 꺼내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나 보수 세력들이 사실상 한미일 군사 동맹처럼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을 주저없이 굴욕적인 행동을 굴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끌고 나가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북한 문제하고 중국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북한 피로감이 있습니다. 네네. 중국 피로감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민주 진보 세력들이 이 북한 피로감이나 중국 피로감을 극복을 하면서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일본하고도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풀고 북한 중국과도 공존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대중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제시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실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 끌어들이는 것도 바로 한 180석, 190석 가다가 더 이상 못하는. 그리고 설령 숫자로 200석을 넘겼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밟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국민 다수의 공론을 그럼요. 주도해 나가야 되니까. 바로 이제 그 점을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제가 우리는 분명하게 검찰 독재 정권과의 싸움을 선명하게 내세워야 되지만 동시에 합리적 보수 세력 다음에 국가의 이익을 진정으로 고민하는 보수 세력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좀 범위가 더 넓은 평화 연합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평화 실리를 앞세우는 범국민적인 연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과거에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같이 손을 잡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지금은 그 정도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소위 진보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우리끼리만 자기 도취돼서 운동을 하는 데서 좀 더 벗어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 방법과 설득 방법을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걸 위해서라도 더 넓은 정치. 이번에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 더 넓은 정치를 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더 넓게 스펙트럼을 넓히고 이게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뿐만 아니라 중도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좀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총선을 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면은 2017년 촛불혁명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어요. 네.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평가는 촛불혁명의 성과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만의 성과로 가져가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그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탄핵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지금 국힘에 있는 사람들 일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수적인 합리적 보수 세력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바깥에 있는 합리적 진보 세력까지 스펙트럼이 대단했어요. 그 힘이 1,000만 명에 넘는 연인원 1,0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촛불 부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민주당이 집권하고 난 뒤로 아주 협소한 형태로 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결과를 우리는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보여주게 된다면 이후의 미래는 더 암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선은 우리가 그런 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전환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여러 진보 정당들이 같이 생존해 나가면서 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합 정치 틀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세력들이 합이 200석 이상이 되는 그런 정말 새로운 형태의 정치 국면을 창출해 줬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4.10 총선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더 넓은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밑받침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가 유지되면서 시민사회, 더불어시민연합당 같은 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다만 촛불혁명 이후에 촛불의 제도화에 실패했었던 것, 그리고 폭을 넓히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200석 몰아주는 게 특정 세력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정치적 연대체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 실장님. 네. 이 굴욕외교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사실 국민적 굴욕이죠. 네. 굴욕 좋아요. 그러나 굴욕을 당하면서 경제적 이익과 평화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면 정말 그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굴욕을 넘어서는 방안들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그리고 이 시민들이 승리한 것 중에 이거 뭐 크다고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계속 네 분이 거부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금을 주었고 그리고 주셨고 제가 다음 주에도 그분들의 유족분들을 모시고 일본 기업에 직접 배상하라고 갑니다. 일본 국회에도 가고요. 네네. 그리고 공탁을 시켰는데 그게 법원에서 다 그렇죠. 지금 불수리가 되고 네. 기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인의 인권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이걸 전면으로 무시한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결국은 배상이 시행되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일본이 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뭐냐면 일본이 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본은 죽어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 판결을 통해서 이미 저희는 승리를 했고 이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결국엔 저렇게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인권 짓밟으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그래서 저는 이 역사 정의를 세우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할머니들이 내신 소송도 일본 정부들 상대로 한 소송이 지난 11월 23일에 한국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분들의 몇십 년간의 이런 투쟁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운 일이고 결국은 이것이 일본 사회를 바꿔내는 일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일본 사회까지 바꾼다. 예, 일본이 그런 군국지로 가는 것의 가장 큰 그 이유는 과거의 침략 전쟁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반성을 뒤집고 식민 지배도 정당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1965년 체제를 결국에는 파탄을 낸 거거든요. 극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저희들의 어떤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것이 결국엔 동아시아 평화를 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피해자들이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이것은 끝나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일본의 시민들과 결국은 그것이 일본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고 일본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이다. 공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저는 늘 주장하는데요. 결국은 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굴욕 외교라고 해서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외교를 만들어냈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거기에 저항하고 법원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통해서
굴욕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평화의 노력들, 굴욕에서 벗어나는 자긍의 역사,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서의 어떤 국민적 어떤 인식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들에게도 각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의 이야기, 또 외교에서의 굴욕에서 벗어나는 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현실은 엄혹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아서 우리는 남북 평화를 이야기하다가 어느덧 전쟁의 위기를 모든 사람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여러 가지 군인들이 사열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비행기가 뜨고 또 대통령의 대북 적대적 발언의 수위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것이 어떤 우발적 충돌로 해서 평화가 깨지는 게 아닌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하고 있고 불안감에 쌓여 있는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4.10 총선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면적 평가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또한 마찬가지죠. 굴욕의 틀을 갖고 과연 대한민국의 이익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현실적 인식을 갖고 굴욕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당당하게 이에 맞서는 시민들과 연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후쿠시마 원전 핵 폐기 폐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대한민국의 어민들을 구해내지 못한다면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엄연히 동해라고 불렀던 똑같은 바다를 우리는 일본해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하는 이러한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것인가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연대할 때 비로소 4.11 총선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